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에서 45분 동안 만났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조속한 회복을 언급했고 아베 총리는 당국 간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진과 남매의 난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가 불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2대 주주 KCGI가 경영권 다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앞두고 희망퇴직에 나선 가운데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수뇌부가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을 이른바 꿀보직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수출 규제 문제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최근 양국 실무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기본적인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청와대는 특히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한중일 3국은 운명공동체라며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며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한중일 기업인들도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게이달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서밋에는 한중일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중일 기업인들은 자유무역과 경제통합협력을 지지하고 신산업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주의 위기 속에서 영내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게 3국 경제인들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추가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당정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세제 강화를 시사했는데요. 김 의원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정 기자. 그러면 김정우 의원 발의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선을 위한 의원 입법이 발의된 거죠? 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내놨는데요.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개선은 입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 시행은 2020년 과세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12월 12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노선 공사 과정에서 선로 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부실 시공이 문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된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던 강릉선 KTX 408호기가 서울 방향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으로 나뉘는 선로 부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선로 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에는 서울 방향이 아닌 강릉 차량기지 방향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로 가는 강릉선 KTX는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달리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조사위가 이처럼 신호가 뒤바뀐 과정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신호를 수집하고 관제센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청량신호소의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앞서 영무원은 문제가 있는 서울 방향 철로는 그대로 둔 채 엉뚱한 강릉 방향 선로 전환기만 점검하다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요. 국토교통부 측은 애초에 선로를 잘못 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전환기 점검을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 두 기관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공사를 감리한 감리원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인지했다면서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공사가 제대로 됐냐를 파악하는 감리원이 서울 방향 본선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 공사 과정에 케이블 연결 도면이 서로 달랐고 이를 발견해서 수정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결국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통 전에 선로와 신호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할 수 있었는데 당초 96시간 정도 진행돼야 했었는데 이마저도 1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새 선로 전환기에 대한 유지 보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조차 없었던 점도 사고의 부가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사흘 앞두고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 주인을 위해서 이른바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그룹 수뇌부와 친분이 있는 직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어제는 희망퇴직에다 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 직원들의 인사 발령으로 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룹 수뇌부가 그동안 신세를 진 이들을 배려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비서를 지낸 A씨는 지난 10일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 판매 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년 전 오남수 당시 그룹 전략경영본부장의 비서 출신인 B씨도 같은 날 금호 T&I에서 아시아나항공 상용 판매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주치 자녀 역시 상용 판매팀에서 아시아나항공 판매 지원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를 둘러싼 해석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해당 팀에 원래 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한직인 공항이나 정비 파트로 발령이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매각 계약을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발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부터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미 올해 5월 희망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인수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문에 따른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그룹 및 계열사로 파견된 아시아나항공 출신 중 복귀 희망자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 발령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인사가 난 자리가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며 인사와 희망퇴직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인수가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조직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이 희망퇴직에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그룹과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7일 아시아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됐던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월성 1호기가 결국 영구 정지되는군요. 네,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정체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결국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영구 정지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영구 정지 결정과 관련해서 원안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세 번째 논의에서도 수명 연한이 남은 원전의 첫 영구 정지 사례인 만큼 재가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이견이 불거졌는데요.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원안위는 결국 표결을 통해 최종 영구 정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 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구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고하는 규정을 유니온숍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가 가입된 기존의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주도의 한 버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유니온숍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원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2월 이 버스 회사에 다른 복수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 회사 직원 3명이 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측은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이 갖는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를 이용한 해고 위협을 가해 강제로 다수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1심과 달리 부당하다고 본 2심 판정을 인정한 겁니다. 기존 노조가 체결한 유연시 협정의 효력을 조금 더 약화시켰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노조 선택의 자유를 갖다 확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해운과 항만 등 폐쇄적인 유니온숍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에 이어 15개월 만입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두 정상의 대화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자로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발표가 됐어요. 네.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저희가 잠깐 보도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 조 교수님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도 뭐 잠깐 저도 봤습니다만 짧은 브리핑이었지만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이 자주 만나자. 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모두 발언만 그 정상회담 모두 발언만 보면은 아베 네. 총리도 한일 관계 악화돼 있는데 좀 개선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 예, 예. 이렇게. 네. 대화를 그 정상이 만나서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말씀을 한 네. 것으로 봐서는 두 분이 오랫동안 뭐 만나왔지만 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2017년 5월달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네. 그해 이제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G20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정상 간의 셔틀 배결을 좀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국제 회의를 제외하고는 왕래가 없었어요. 네. 아베 총리는 없었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네. 됐습니다. 근데 수출 문제를 지금 수출 규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대화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15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만났잖아요. 어떤 선언적인 얘기 아닌 것 아닐까요? 네. 정상회담에서 원래 선언적인 얘기만 네. 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큰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실무 협상에서 보통 네. 하게 되죠. 네. 지난번에 이제 7월 1일자로 수출 규제 출발해서 이제 그게 시행되기까지 아주 교묘하게 이제 한국을 막았는데 네. 다행히도 20일 날 며칠 전이죠. 네. 포토리지스트에 대해서 이거를 저 특정 포괄적 개인 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 부품 중에서 그래서 하나를 네. 그 어떤 방식이냐면 옛날에 이제 3년 동안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네. 3년 동안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네. 이제 그럼 완전히 그 한 품목은 포토 레지스트 그 지금 규제 화면에 두 완화 번째 정도로 완전히 완화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규제 어떻게 완화죠. 그 기존에 네. 내부적인 인증을 받은 기업이 네. 기존 거래가 있을 경우에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네. 이 경우에는 옛날처럼 하겠다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규제 품목 중에서 한 하나에 품목을 대해서만. 완화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좀 제스처만 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결국은 네. 대화 채널은 이제 필요성은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로 양국 정상이 인정하고 네. 인식하고 있는 건 반면 같고 네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까 보응이랄까 네. 이것으로 이제 포토리지스트 수출 제한을 완화한 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시그널링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신호는 괜찮지만 조 교수님 신호는 괜찮고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뭐 전망을 지금 하기엔 좀 빨라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베 총리가 그렇게 네.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최근에 3년 6개월 만에 수출관리 당국 간의 정책 대화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유효했다, 좋았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16일 날 이제 도쿄에서 열렸고 네. 이제 다음 회의는 이제 서울에서 열릴 거거든요. 언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정책 대화를 계속하는 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도 이제 네. 연장하는 거로 조건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대통령이 이 7월 1일 이전 상태로 조속하게 돌리는 데 있어서 네. 아베 총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네. 결단을 해달라 하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측의 발표를 봐야지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네.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청와대 발표에만 보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절차로 국내에서 이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맥을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에게 이건 경제 산업성의 어떤 독자적인 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앞으로 정책 대화를 계속하고 네. 그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죠. 네. 일본이 좀 우리한테 뭐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해소하면 되고 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확인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우리는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절차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기 결정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가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안건에 올려야 되고 또 절차적인 걸 하는데도 몇 주 적어도 몇 주 이상 네네. 걸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조금 시간이 네네. 지나면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곽 교수님, 사실 그 지난 7월에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하고 나서 피해를 한국이 많이 입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려지기로는 한국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경제 부진, 무역 부진, 또 우리 관광객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일본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한일 양국의 그 손실의 어떤 대차 대조표랄까 수출 규제 조치를 결산을 해보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일본이 네. 이제 우리 제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우습게 본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네, 사실 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전자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부심도 대단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그래서 80년대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네. 엄청난 노력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이 헌신 같은 엘리트들이 가는 현실 같은 게 있어서 네. 국산화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해왔죠. 왜냐하면 안 해왔다.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뭐 286 규모에서 간신히 도시바에서 네. 기술을 이전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무슨 네. 장비나 소재까지를 국산화할 필요는 없었고요. 네. 마켓 자체가 작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한국이 20년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메모리 네.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소규모 어떤 그 소재까지를 국산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네. 계산 속에서 했던 전략적으로.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본은 그 바람에 관광객 줄었죠. 그다음에 그럼요. 네. 최고의 맥주라고 본인이 잘 아는 A 맥주 생 네. 같은 경우는 네. 99.9% 줄었죠. 아니, 일본 자동차도 거의 안 팔린다고. 자본도 안 네. 팔죠. 뭐 닥터는 그 필드에 가가지고 긋고 그랬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한국이 단대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측면으로 노재팬, 네.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할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노제팬이 이제 민족 감정이 좀 좌우된 건데 사실이죠, 그렇게 좋은 뭐.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그죠? 하면 안 되죠. 네, 원래 이제 한국에. 통상이라는 게 자유무역이라는 네. 것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네, 네. 상대 참여한 모든 국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네. 것이 자유무역이 기본 기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건 좋지는 않은 거지만 하여튼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 문제로 사실은 지소미아 파동이 일었거든요. 조 교수님, 지소미아 파동은 수출 규제 문제와 달리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수출 규제가 풀려야 지소미아도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텐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 그럴 부분에- 수도 네.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권민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양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 입장 차라는 게 좀 큽니다. 사실 쉽게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럼에도 해결되시죠?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뭐 동력이죠. 네. 대화의 모멘텀이라는 것을 유지해가고 나머지 두 문제를 또 별개와 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결하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위 이제 분리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하고 지소미아 문제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였는데 네. 이게 같이 또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해결이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안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네.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거를 아마 이번에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양국 국민들이 네. 사실 뭐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네.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강제징용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지금 문희상 안이다 뭐 하다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좀 수긍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이번은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네. 이제 우리 그 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 2+1 안,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 네. 거기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2 안, 일본 네. 정부도 그럼 가담해라.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3+3까지 이렇게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네. 우리 협상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슈 링키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무슨 정치적인 뜻인가요? 이슈를 가지고 통상으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기본의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를 깬 게 일본이란 말이죠. 오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는 정치. 글쎄요, 아마 그 청와대 보좌진에서 그 정도는 해줬겠죠. 네, 네. 하여튼 네. 그 정도 뭐 저는 뭐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정치 문제를 하면 무슨 어떤 구실이나 아니면 상황의 변동이나 이런 이유를 대면서 네.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네. 경제 문제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슈를 분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가 그렇죠. 지금 지금은. 있는 상황이죠. 네.
뭔가 그런데 해답이 그쪽에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수출 규제의 완전한 완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품목 중에서 하나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해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네. 완전한 완화를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완전한 완화라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결정을 통해서 네. 시행령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7월 1일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네.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가서 현실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뭐 가격 결정을 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절차적으로죠, 법적으로 완전하게 돌리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네.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네. 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네. 모떼기 그 외상하고 강경화 장관이 별도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상회담에 앞서서 네, 어떤 앞서서 오전에 얘기가 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네.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가자. 네. 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 할 얘기를 또 정상회담에서 그럼요. 미리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좀 했던 거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는 해결이 상당히 좀처럼 어려워요.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 혹은 네. 경제 문제 이걸 좀 분리하자는 게 투트랙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투트랙이라는 걸 깬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네. 먼저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하는 거는 다시 이거를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대화를 하자고는 하지만 역시 한일 간의 국가 간의 합의 아무래도 19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얘기한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중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합의는 정부 간의 합의고 네. 개인 보상 문제는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차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1965년을 계속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내부적으로 네. 일본은 봉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베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아베인데 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트럼프한테는 못하지만 네,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상태가 오게 된 네. 거죠. 그러면 아베는 일본의 국민들 어떤 국내용으로 물러서기 어렵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정부는 사법적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1965년 6월 달에 체결된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그렇죠.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네. 게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대법원이 네. 그와 다른 이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상 중요한 거는 다만 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일본 최고재판소도 그랬고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 사죄 책임 네. 원합니다. 네. 또 그와 더불어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네. 사실상의 보상의 문제예요. 네. 누가 배상할 거냐, 누가 보상할 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양측이 접점을 모색해 간다고 하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네. 조금 그 외교적으로 어렵지만 지혜를 모아간다면은 뭐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제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인데 그 입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이 늘 지금 다르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 뭐 그렇게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네. 거고 지난 10월 달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가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구권 협정 존중하겠다. 네.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청구권 협정도 존중하겠다는 얘기 네. 말씀하셨거든요.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정말 어렵죠. 네. 그 이제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지혜가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뭐 대화를 계속하자 그리고 대화를 풀자 자주 만나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으로 당장은 뭐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좀 조금 그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수출 규제 문제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직 발표 내용은 없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네네.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이 뭐 올해 뭐 13번이죠. 네, 네. 뭐 발사체를 다양한 네. 뭐 단거리 미사일부터 대구경 네. 포저까지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또 동창리에서 2번의 뭐 엔진 시험인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도 네, 발표를 네. 했고요. 또 지금 하순 개최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또 네. 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최근 뭐 비관적으로 좀 보자면은 네. 북한이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엄중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일 정상이 인식을 좀 공유했다 혹은 의견 교환을 했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일 간의 연계가 네. 필요하다 하는 것도 확인했다는 건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고 유엔 제재도 물샐 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일 일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그 부분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해지하지 않았나. 네. 네. 저희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네.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완화하자. 인민의 생활 그 향상을 위한 네. 그 몇 가지를 이제 제재 완화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네. 가능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끝나고 네.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입장도 네. 기본적으로는 유엔의 그 제재를 지킬 수밖에 준수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조금 네.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비핵화를 위해서는 네. 북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약간은 필요하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이해와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곽 교수님. 지금 이제 그 비핵화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상당히 다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한반도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이 요소되고 특히 이제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뭔가 협력을 해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FTA 문제가 좀 얘기되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이제 밸류체인, 글로벌 네. 밸류체인이라고 보통 이제 80년대까지는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하고 있던 네. 어떤 체인이죠. 예, 예.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중국 중심의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동아시아거든요. 그것도 네. 중국이 이제 무슨 뭐 최종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셈블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소재나 부품도 생산하는 차원으로 네. 이렇게 해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고리를 깬 게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탁 가니까 이제 중국이 2013년에 일본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네. 소위 말해서 중국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다 중국이 처지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한 80% 정도가 중국의 부품하고 수출품의 한 80%, 뭐 정확하게 78.9%라고 그럽니다만 네. 소재하고 부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의 거의 80%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렇죠. 말이죠. 네. 미중 무역 분쟁. 네.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예. 중국이 소위 말해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국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네. 중국이 주저하면 세계 경제가 같이 주저앉게 된 네, 네. 현상 때문에 수입 수요가 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수출이 굉장히 차원에서 부진하게 이제 되는데. 깨지는데 바로 이제 일본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네. 정도는 우리보다는 작지만 네. 규모가 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중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얘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방해 요소를 다시 한번 복원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네, 네. 근데 일본은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소극적이죠. 네. 당연하죠. 네. TPP라고 그러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 네. 미국이 빠지는 바람에 일본 네. 주도의 11개국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네, 네. 중국은 또 RCEP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말은 뭐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문재인 공동선언 다 대통령이 하죠. 많이 강조를 하셨던데. 근데 이제 네. 우리만 강조하죠.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네. 내용을 발언의 뒤에 있는 네. 그걸 잘 해석하고 네. 그 해석의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략을 제시하는 네. 그런 네.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자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15개월 만에 만났고 또 우리 냉랭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오늘 1박 2일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중국 방문, 한중일 회담을 종합적으로 한번 결산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북미 비핵화 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북미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연내 기한을 정해두고 우리는 네. 또 미국은 또 아니다 하고 있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선물 어떻게 올지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선물이 뭘까 네. 이런 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뭐 더 아주 중대한 예를 들면 ICBM 네. 같은 중대한 도발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폭탄을 또 내뱉을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어요. 네, 또 네. 그에 비하면 또 미국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네.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직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네. 했다는 네. 것도 중요하고 사실상 또 미국과 일본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베와 네. 트럼프 아, 찰떡궁합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찰떡궁합입니다. 미국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미일 관계도 좋으니까 네. 아베 총리를 통해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본이 네. 생각하는 걸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에 뭐 7월달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네. 이끌 것이냐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는 건 그럼요.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거거든요. 한국과 중국에도 협조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본다면은 뭐 나름대로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뭐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했을 때요. 예, 네. 그런 정도까지 밀접한 네.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네.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네. 있어서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조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광노선 교수님도 짧게 평가를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한중일 네. 비핵화 말이죠. 네네. 비핵화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삼국의 이해관계는 일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과연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그러냐 이거죠. 실행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해관계는 근원적 이해관계는 서로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을 싸매고 있는 그런 네.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편성이 한미하고 그다음 중국, 러시아, 북한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편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해서 안보 그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서 비핵화, 평화적 정착 네. 좋죠. 말에- 근데 이제 그런 용어는 저도 잘 써요. 말의 성찬으로 끝내는데. 네. 네. 말잔치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실제로 행동은 네. 달리하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오늘 저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조진구 교수님 그리고 광노선 교수님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취재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계로 가봅니다. 한진과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임종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경영권 다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한진칼의 2대 주주죠? KCI가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고요? 예.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떻게 보면 남매 간의 갈등에 불을 붙인 격이 되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좀 시나리오를 좀 짜보면은요. 예.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KCI, 즉 강성부 펀드와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손을 잡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1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어제 조현아 부사장 쪽에서도 이런 여지를 열어두긴 했는데요. 강성부 펀드가 사실 개별 주주로는 보시는 것처럼 17.29%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호가 좀 시나리오 2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조현민 동생이죠. 한진칼 전무, 이 세 사람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일단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이를테면 조 회장을 밀어낸 다음에 이제 경영권을 장악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이른바 남매의 난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한진칼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에 상당히 좀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일에 38,000원대 거래되니까 이 남매의 난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때 거래되던 한진칼의 주가가 오늘 장중 한때 5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임 기자, 이 KC제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합종 연행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쪽에서 이제 양쪽이 손을 잡게 되면 지분율이 제일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23%, 24%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근데 현실성은 좀 낮다라는 게 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강성부 펀드가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조 전 부사장과 과연 손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 전 부사장이 어머니, 동생과 손을 잡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명희 고문이 고 조양호 회장의 미망으로서 그룹 내에서 위상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이다, 이런 해석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문 역시 갑질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같은 경우 조 부사장과 달리 경영진의 복귀를 이미 했거든요. 한진칼 전무로. 그러다 보니까 꼭 언니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아주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만 없다는 대목입니다. 또 조원태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반발 이유인 경영진 복귀, 즉 조 전 부사장이 뭐 부사장이든 전무든 경영진에 복귀할 경우 이 부분을 수용할 경우에는 남매의 난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남매의 난인데 이 한진가의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형제의 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때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한진그룹의 설립자는 고 조중훈 회장인데, 조중훈 회장이 2002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때 2002년에 이미 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었습니다. 장남인 조양훈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 남은 세 형제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3년 넘게 벌어졌고요. 결국은 조양 회장이 그룹 회장과 항공부문을, 둘째가 중공업을, 셋째가 해운을, 넷째가 증권을 나눠 갖는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도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례가 있었는데요. 뭐 큰 그룹 정도만 본다면 2015년에 가장 최근으로는 2015년에 롯데그룹에서 형제난이 있었죠. 멀리는 2000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후계를 놓고 둘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다섯째인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간 이른바 왕자의 난이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들이 적자를 내면서도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되곤 하죠. 그런데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성과급은 보통 이제 매년 책정이 되는 건데 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받는 거고, 그래서 당초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편성 지침에 손을 댔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없앤 겁니다. 네. 이는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런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맞춰서 지침을 손본 겁니다. 예, 이 성과급을 뭐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평균 임금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기재부 관계자는 무조건 퇴직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고친 거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그동안 지급한 성과급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면은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측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 노조의 입김이 꽤 셉니다.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노조 입김이 센 공공기업 특성상 퇴직금의 성과급을 반영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맞춰서 퇴직금 산정을 바꾼 이 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내년부터 퇴직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윤 기자, 이 공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 이 자체도 네. 민간 기업과 달라서 논란이 있었죠. 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 경영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공기업은 이 성과급을 지급할 때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 등과 같은 다소 모호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공기업이다 하더라도 성과급이 나간 곳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인데요. 기재부는 현재 12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S에서 2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C등급 이상만 받으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D등급 이하를 받아서 성과급을 못 챙겨간 곳은 전체 13%에 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A등급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3조 9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조 1,745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한국전력공사도 B등급을 받았고 1인당 7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게 됐는데요. 심지어 순손실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성과급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앞으로 비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영 실적이 나빠지는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을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 높을 것으로 보여 크리스마스 날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는 말썽이지만 크리스마스인 내일 다행히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평년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만 챙기고 나가신다면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기에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강릉 11도, 울진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모레 전남과 경남까지 확대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발단이 됐습니다. 사법적 판단에다 민족 감정이 겹쳐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두 정상, 앞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모레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